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이즈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66쪽 전시 수탈의 강화와 강복을 향한 노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이에 맞선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얘기가 이 파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배경 지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1931년 만주를 침략합니다. 이걸 만주사변이라고 하고요. 곧이어서 1937년 중국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곧이어 태평양까지 전쟁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한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계속 세력을 확대시키자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1941년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급습하게 되면서 진주만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1941년은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전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1941년부터는요 진주만을 빼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강제징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첫 번째 병창 기지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아래쪽에 밑줄 그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가 우리나라의 병참기지로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제는요. 1930년대 접어들어서 당시에 이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 대로 잘 팔렸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고 물건을 사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도미노처럼 전 세계의 경제 공황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던 일본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만주를 침략한 것. 그리고 이 전쟁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는 우리나라를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병참기지로 만들어 갑니다. 일제는 주로 북쪽, 전쟁터에 가까운 북쪽 지방에 군수공장을 만들어 금속 기계 등을 생산했고요. 또한 철과 석탄의 생산도 늘렸고요. 면허의 양도 키우도록 합니다. 만주를 점령한 후에 아까 얘기했었죠.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는데요. 이후 일제는 우리나라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마음대로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던 그릇, 수저까지 그 밖에도 철이나 금, 목재, 식량들도 뺏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식량을 배급받아 먹는 처지가 됐고요. 아래쪽에 교과서에 보시면 흥남에 있는 질소 비료 공장과 그다음에 녹그릇을 빼앗아서 쌓아놓고 보시면서 찍고 있는 그런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일제는요, 침략 전쟁에 우리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지원병, 징병하는 이름으로 전쟁터로 내몰게 되고요. 징용령을 발표해서요, 한국인들 공장이나 광산에 끌고 갑니다. 일제는 한국인의 저항을, 우리에서 처음에는, 모집,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징용을 실시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 전쟁터에 끌고 갈 사람이 부족하게 되자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한 일도 많았습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침략 전쟁을 확대한 뒤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를 해요.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근로정신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성들도 군수공장으로 끌려갔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고 끌려왔던 여성들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내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입니다. 지금 현재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8조. 자, 1930년대 이제 들어서 우리 이 광복을 위한 노력들, 우리는 어떠한 무장투쟁 운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도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이 이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투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혁명군이란 단체는 양세봉 장군의 지휘 아래서 만주 영릉가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지청전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도 중국인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 쌍성보 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투를 펼쳤고요. 이 한국 독립군은 나중에 지청정 장군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세 번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결성한 항일 유격대도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요. 의열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뭉쳐서 조선혁명당을 만들었고요.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중일전쟁이 터지자 군대를 창설합니다.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오른쪽에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 사진이 나오고요. 이 조선의용대는 주로 이제 창장강, 양쯔강 중류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하북지방으로 격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하북지방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조선의용군을 다시 한번 바뀌고요.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광복군의 전력이 상승하게 되죠. 자, 아래쪽에 도움글 보시면 이 밖에도 국외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을 했었던 단체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하와이에서도 박용만이 군대와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했었던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백린이라는 분이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했고요. 또 유럽에 머물던 유학생들이 만든 단체도 있었다라는 사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0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광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돈도 부족하고요. 일본의 이러한 눈을 피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좀 피하고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이제 활동이 이봉창 의사가 했었던 일왕의 행차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었던 사건, 같은 해 윤봉길이 상하이 홍보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한 사건,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이 폭탄 투척 사건으로 일본의 군대 장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일본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또 반면에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 옮겨 다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이제 추적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1940년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돕는 형태가 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국을 해방시킨 후에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는 핵심 내용인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1941년에 발표했는데요. 아래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건국강령은 특히 일제에게 고통받던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염원과 건국의 기본 방침을 담았는데 조소왕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강조했었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삼균주의입니다. 뭐를 균등하게 하자. 자, 보시면 아래쪽에 나오죠. 대생산 기간에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의 모든 학령 아동이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는 제도가 수립된 보통선거제도가 완전히 실시되면 극빈자의 경제생활과 정신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경제와 정치, 교육 참여의 권리를 고르게 균등히 배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삼균주의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 직전에 했었던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벌여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자 곧바로 선전포고를 했었고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도 합류합니다. 특히 연합군의 한 팀으로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과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안타깝게도 광복이 이 진공직전 작전에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현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영운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동맹이 우리의 국가건설을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손 놓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은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네, 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했죠. 5가 되겠습니다. 이봉창은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이 아니라 윤봉길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2번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운형은 헷갈리죠. 조선 건국동맹,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양세봉이 조선혁명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일제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자, 무슨 법이었죠? 국가? 총동원법. 네. 맞나요? 칸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해서 한국의 인정물적 자원을 수탈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 얘기했었죠. 조서항의 삼균주의, 삼균주의에 포함된 정치, 경제, 교육 참여의 권리를 균등히 배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건국 강령을 발표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방침을 밝혔고요. 김구는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마지막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으나 실현하지 못했었던 한국 광복군이었습니다. 또 3번 파트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바로 4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고 72쪽 민족문화 소외 전개. 여기는 이제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노력이 나오는데요. 먼저 보시면 일제는 1930년 전쟁에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갑자기 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는데요. 침략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해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한국 시민화 정책을 추진해서 너희도 똑같이 일본 시민의 백성인이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계속 두들겨 패고 고문하다가 이제 와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합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에 국민정신총동연맹까지 만들어서 한국인 일상생활을 감시했고요. 전쟁 자금을 강제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사, 일본의 그런 조상신들을 기리는 절과 비슷한 곳이 여기에 참배를 강요하고 우리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같은 한국 시민의 서사를 강제로 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식량 급식을 주지 않은 배식을 주지 않았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원래는 한민족이었다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우고 한국인에게 일본어 사용을 강조하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글로 된 신문 없애버립니다. 학교의 명칭도 일본항에게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국민학교로 바꿔버리고요. 가장 컸던 건 이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해서 지금 왼쪽 끝에 나와 있죠? 네,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네,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 신민에서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성을 다해서 나가서 싸워다 죽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이 당시에 이제 애썼던 학자들인데요.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한글을 보급시켰고 한글에 한 잡지, 그 다음에 한글날에 시작이 된 각야날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조선어 학계로 이름을 바꾸고요. 한글 보급운동도 하고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어를 네,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우리말 큰사전도 만들기 위해서 네,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 활동했었던 다양한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 보셔야 될 분들은 박은식, 신채호 등의 역사학자, 민족주의, 민족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은식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민족정신을 혼으로 국가를 형체로 비유하면서 형체가 사라지더라도 혼을 지키면 광복을 이룰 수 있다고 했었고요.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힘을 기울여 조선 상고자를 썼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인보, 안재훈, 백남훈 등의 그러한 학자들이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다양한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그런 저항시인 왼쪽 상단에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빼앗긴들 조선에도 봄은 오는가, 광복은 오는가라는 그런 시를 남겼던 이상화 시인이 있었고요. 최남선은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준 근대적인 시를 썼고요. 이광수는 무정을 통해서 계몽의식을 풀어놓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잡지책, 뭐, 백조, 창조 같은 책도 있었고요. 중일전쟁 이후에 그런 일제가 이런 저항 문학을 굉장히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육사, 청포도 이육사, 윤동주 시인 별에는 밤에 네, 이런 문학가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는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보시면은 의열단까지 가입해서 활동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육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음악계에서도 그 다음에 뭐 예술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와 활동이 일어났고요. 토레 이중섭 작가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든 나온규. 그래서 내용이 일제의 저항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우리의 민족 영화의 모범이 된 영화 제목이 아리랑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종교계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심하게 받았어요. 천도교에서는 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책도 썼고요. 불교는 한용운을 중심으로서 민족불교로서 우리나라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자라는 그런 운동을 했었고,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등을 통한 사회사업, 그 다음에 박중빈이 만든 원불교에서는 개간과 저축을 강조해서 민족 자립정신을 키워주고자 했고요. 당군을 숭배하던 대종교에서는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싸우자, 무기 들고 싸우자라는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아래쪽에 내용 확인하기로 네,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박은식의 한국통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신채호가 조선 고대사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규의 아리랑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해서 한국인의 정신을 없애려고 했었죠? 네, 한국 신민화 정책이죠. 그래서 같은 신민이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네, 시행을 했습니다. 자, 조선어 연구에는 한글이라는 잡지책과 각야나를 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네, 이상화라는 신이었죠. 다음 각 종교의 항일 활동을 정리한 표를 완성해 보세요. 방금 좀 전에 했었죠. 개신교는 신사 참배 거부였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뭐였어요?
전 주변은 아까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사업,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경향이라는 잡지도 발행했었죠. 자, 이어서 불교는 민족 불교로서 네, 나라가 어려울 때 불교를 중심으로 네, 모이자라는 민족 불교 운동을 했었고요. 원불교는 계간과 저축. 계간은 이제 농지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저축 강조했었고, 대종교는 중광단을 결성해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 시간의 내용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